이번에는 그 무소니우스라는, 저는 이분을 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했었냐면, 그 에픽텍토스라는 그 우리가 공부했던 노예 철학자 때문에, 이 노예 철학자의 스승이라는 것 때문에, 와,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노예 철학자의 스승이다? 와, 이거 진짜 한번 봐야 되겠네? 하면서 몇 번 찾아보다가 이 책에 또 이제 그 무소니우스가 딱 있는 걸 보고, 이분은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봤어요. 그래서, 노예 철학자의 스승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그 깊이일까? 저는 에피텍토스가 거의 아우렐리우스나 이런 분들보다 더 최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 다리를 절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철학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는데 그 스승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무소니우스가 그 스승이었다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 태어난 지는 좀 이렇게 일시는 정확하지 않고 보니까 70년, 80년 정도 사신 것 같고요. 뭐 로마의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네. 소크라테스면 거의 뭐 원탑인데 원탑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성 교육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네. 이게 있어서 또 이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일단 목차의 제목도 재밌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가치 있는 결정을 하라.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저 이 문장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라는 생각이, 근데 이 책의 전반적인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문장을 많이 썼어요. 뭐뭐 할 수 없다면 좀 더 뭐 해라, 뭐 이런 문장.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도 이런 문장을 많이 써서 좀 배워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명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99페이지에 아주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죠. 칭찬과 박수는 관객과 철학자 모두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예, 우리는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 낭비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철학자가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책망하거나 철학을 주제로 토론할 때 청중은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열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흔해 빠진 칭찬을 뱉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몸짓을 섞어가며 말의 리듬이나 수사적 장식 따위에 흥분한다면 화자와 청중 모두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그런 강연은 플루트 연주를 듣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가지를 깨죠. 플루트 연주도 1패를 깨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는,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현자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299페이지에 또 뭐 쭉 연결되는 얘기로 환호와 침묵, 환호보다는 침묵을 그래서 유지해야 한다. 청중의 환호가 아닌 침묵이야말로 성공한 철학자의 표상이다. 침묵은 청중이 실제로 화자가 내뱉은 심오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딱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던지면 박수 칠 여유도 없다는 거죠. 생각해야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쇼맨십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으로 많은 청중을 그는 이끌었고요.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대신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명제의 의문을 던져 사색과 침묵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책은 뭐 꽝꽝 얼어붙은 머리를 뭐 도끼로 내려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정말 딱 답습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꽝 내리치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명제나 관행에 의문을 던져 한번 보자. 혹시 무엇이 있었나? 우리는 그냥 쉽사리 그냥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300페이지에 또 이분이 여성 교육을 최초로 주장을 했다고 하니 이런 문장이 있죠. 여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가 여성 교육을 최초로 주장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낮았는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동서고금을, 현재도 뭐 비슷하잖아요. 요즘에 좀 낮지만 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너무나게 당연하게 옛날에는 받아들였는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301페이지 무소니우스에게 역경은 삶의 일부였다. 미덕과 선을 추구하면서 수월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네, 뭐 무소니우스의 삶도 역경, 뭐 무소니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현자들에서 역경은 삶의 일부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재밌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게 우리 주변에 지금 다 견뎌내면서 살고 있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뭔가 하나씩 다 견뎌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죠. 헛된 명성을 쫓는 사람들은 온갖 고통과 고난 앞에서 쉽게 꼬꾸라지거나 스스로 굴복한다. 철학자 역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질문에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습니다. 자, 302페이지.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고난을 잘 견디는 법을 배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죠.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잘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게 낫죠. 근데 질문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떠올랐고요. 네, 이거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330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단련할 수 있다. 운명의 여신이 던진 고난이 무엇이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무소니우스는 살아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만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득헌 일을 위해 경우를 제외하고 죽음을 택할 권리가 없다. 와우 했어요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해내고 올바른 길을 쫓을 수 있는 한 죽음이 아닌 삶을 택해야 한다. 와 진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정말 위인은 자살할 권리도 없나?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한번 듣고 싶었고요. 더 큰 일을 제외하고 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있으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큰 일이란 뭘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330페이지. 고통스러운 추방을 당해도 네, 철학자에게 추방은 고통이나 악이 아닌 일종의 시험이라고 믿었다. 마음만 먹으면 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였다. 그래서 무소니우스는 다시 가르침과 글쓰기에 전념하고 지중해를 건너 자신을 보러 온 철학자와 고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암울한 시간을 보낼 동안 무소니우스는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이며 오히려 점점 더 유명해졌다. 이게 현자들의 위인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처절한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견뎌내면서 세상과 호흡하면서 더 유명해지고 네, 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자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 왜 현자들은 처절한 상황에서 더 잘 견뎌낼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네. 암울하고 처절했던 상황에서 집중했던 것이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있다면 그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304페이지에 아폴로니우스는 기아로스 섬에서 무소니우스가 이렇게 어떤 기아로스 섬에 되어 있는데 자기 후배가 구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소니우스가 그럴 필요 없다. 나한테 구출하지 마라. 진정한 철학자나 자신의 무죄를 직접 증명하려고 노력하기에 결국 해방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소니우스 이런 얘기했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변론할 준비가 됐다. 근데 이분이 좀 잘못 알고 있던 걸 제가 소크라테스도 탈출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변론할 수 있었지만 죽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기에 죽은 거예요. 제가 소크라테스를 연구했을 때는. 죽고 난 뒤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며 이분은 그 순간에 죽으려고 했었던 거죠.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가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볼 때 소크라테스는. 네. 최악의 상황에 항상 기회가 있다. 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얘기. 항상 기회는 있다. 이런 얘기 있죠. 네, 추방처럼 그 어떤 역경을 겪고도 마찬가지다. 눈앞에 닥친 상황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으면 오히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네, 어떤 역경이 와도 이건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유배 생활을 거치면 평범한 사람도 철학자가 된다. 네, 이런 얘기 있죠. 유배 생활 동안 정신도 강해진다. 앓던 통풍이 낫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그만큼 역경은 네, 인간은 좀 강하게 만드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역경이 인간을 강하게 만드나? 반대로 왜 편안함이 인간을 강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아, 왜 편안하면 왜 강해지지 않죠? 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방금 말했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된다라는 얘기,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또 306페이지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도 하면서 추위, 더위, 갈증, 굶주림에 개의치 않았고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잤대요. 무소니우스는. 불편함에 익숙해졌고 이를 통해 인내심을 키우고 심지어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했다. 불편함을 견디게 되면 신체는 더 튼튼해지고 시련을 견디기 쉬워지며 어떤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유배 생활을 할 때나 편안한 생활을 누릴 때나 무소니우스는 몸과 마음이 준비된 자였다. 이 얘기에 진짜 동의했어요. 제 파란색 글씨에. 우리가 불편함을 견디면 견딜수록요, 단호해지다는 게 제 스스로도 많이 느껴요. 정말 좀 힘든 걸 견디고 있다 보면 좀 단호해지더라고요. 외부한테, 저한테, 스스로한테. 그래서 현재 불편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고요. 네. 이 얘기도 진짜 인사이트죠. 노예의 어떤 에피텍토스를 제자로 받았어요. 이 무소니우스가.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에피텍토스 자체의 삶 자체가 다리도 절단되고 뭐 팔도 부러지고 막 엄청났던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을 제자로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선생이 학생보다 더 편한 삶을 살고 결단력이 약했다면 과연 고단한 삶을 살았던 학생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를 떠오르죠. 그러니까 에피텍토스보다 더한 힘든 고난을 겪어야 그분의 스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저자도 했고 저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 네. 스승은 제자보다 더 고단한 여정을 견뎌야 한다? 하나? 이런 질문에 한번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307페이지 뭐 이런 얘기 나죠. 역시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 스승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리고 스승도 쟁쟁한 학생이 있어야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 네. 뭐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마음속에 바람이 있으면 항상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307페이지에 또 에피텍토스가 스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런 얘기하죠. 돌은 아무리 높이 던져도 땅에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총명한 사람은 더 멀리 밀쳐낼수록 그의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는 법입니다. 여기서 그 무소니우스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글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에피텍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멀리 밀쳐낼수록 그 총명한 사람은 자기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시련이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뭐 한자 속으로 낭중지주란 얘기 있죠.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을 넣으면 그 송곳은 어떻게라도 삐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만큼은 다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이죠. 네. 309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좀 인사이트 있죠. 힘든 순간은 지나가도 그 선함은 남는다. 쾌락의 순간은 지나가도 불명예는 계속 남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보상이 따라오더라도 스토아 철학자라면 옳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스토아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자들은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다 이 얘기가 정말 또 많이 저도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게 최고 잘 죽는 방법은 지금 좋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한테 다 남을 거니까. 네, 이것도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입니다. 309페이지. 우리가 폭군보다 더 악해졌는데 폭군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내면에는 폭군의 충동이 내재해 있다. 단 충동에 빠질 기회가 그만큼 없었을 뿐이다. 네.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폭군도 있고요. 부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권력, 명예를 얻으면요. 그 어떤 구름에서 자신이 휘두를 힘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서열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도. 내가 여기서 원탑이다. 내가 여기서 꼴찌다. 중간이다. 당연히 알아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얻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약간의 갑질이 들어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현자들은 그걸 알지만 조금씩 그 갑질을 안 하려고 애쓰는 거죠. 갑질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도 약간의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게 본능일까? 라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제가 볼 때 선함과 악함이 공존한다. 네, 310페이지에 상황이 어렵다고 짜증내지 마라. 원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도 삶은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네, 무소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주의 기운, 신의 원리를 동의하면 이게 동의가 되죠. 결국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통은 신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고 결국 신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기 때문이죠. 신이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건 신이 사랑을 대표하는데 사랑이 아니죠.
결국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도 결국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신의. 무소니우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현자들은 악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다. 네. 그는 무능한 황제들로 인해 시리아로 추방된 그였기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에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이런 현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이런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쉽게 말하면 자신이 그냥 직장생활처럼 일상을 영위하면서 철학을 어떤 이론에 닿기가 쉽지 않아요. 덩어리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어떤 이론이나 자신의 절대량에 닿기가 좀 쉬워요. 그냥 하루를 그냥 막 계속 일상적으로 보내면서 뭔가 이론에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이런 추방당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도 또 재밌죠. 무소니우스. 애초에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좋은 사람이라야 좋은 왕이 된다. 네. 좋은 사람이라면 철학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철학은 이상적인 선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철학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또 귀결될 수 있죠. 네, 312페이지. 몇 번이나 조국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에게서 추방을 견디는 능력까지 뺏을 순 없다. 그냥 요즘에 나오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런 얘기죠. 결국은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신체 자유를 뺏을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내 영혼까지 가둘 수 없다. 아우슈비츠라는 그 환경 자체도라고. 결국은 뭐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던 거죠. 나를 가둘 수는 있지만 내가 추방을 견디는 능력까지 너희들이 나를 뺏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313페이지에 내 운명은 너나 없이 모두를 죽음으로 데려가니 축복받은 자는 늦게 죽는 자가 아니라 잘 죽은 자다. 와우, 진짜 정말 인사이트죠. 늦게 죽는 자가 아니라 잘 죽은 자가 축복받은 자라는 거죠. 네, 떠날 때 떠나야 하고 할 일이 남을 때는 어떤 고난도 견뎌냈다는 거죠. 무소니우스도.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 생각이 났는데, 이 양반도 궁형을 당했잖아요. 이 궁형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남자 성기를 자르는 그런 벌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자르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죽어요. 죽거나 거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면서도 살았어요. 그 이유가 사기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를 남기고 싶다라는 거. 와우, 그래서 그거 좀 보면서 좀 놀랬죠. 정말 자존심 다 무릎 다 내려놓고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 사마천을 보면서, 네, 뭐 무소니우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잘 죽은 자는 어떤 의미일까? 네. 자, 네. 313페이지에 그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온 생이었다. 네, 이렇게 저자가 썼는데 약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잘 살아올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뭐 잡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뭐 저는 그때 약간 의문은 있는데, 왜냐면 이런 의견도 있겠다라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막 혼신을 다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더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이고, 무소니우스는 존엄하고 침착하게 세상을 떠났다. 네, 현자들은 항상 우리 이 책에서 봤지만 다 존엄하고 침착하게 세상을 떠났죠. 안절부절 하루를 더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자살을 많이 또 했다는 것도 우리가 봤죠. 네, 오늘 정리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